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이 정년퇴직 기후에 가장 오래 일한다고 합니다. 복지나 연금 제도가 잘 마련된 유럽에서는 정년까지 채우지 않고요. 조기 퇴직해서 노년을 즐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복지 정책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영세민들의 생계 일자리인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다음 달부터 완화됩니다. 그런데 가장 반색을 표하면서 진출을 알린 건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이런 대기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서민 생계형 일자리를 위한 푸드트럭 규제 완화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연일 환율이 춤을 춥니다. 달러원 환율이 장중에 1020원 선을 밑돌았는가 하면은 원엔 환율 또 원위안 환율도 마지노선이 붕괴됐습니다. 수출업체에는 일 난 거죠.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일입니다.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입니다. 2부에서는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인 하반기 신차 소식들, 또 차세대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제3의 에너지 혁명으로 불리고 있는 셰일가스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매장량도 풍부하고요. 또 시추 비용도 석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서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기업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6.4 지방선거 특집으로 마련한 금요기획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은 확인 결과 사실무근이며 진행 과정 중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YTN 뉴스 FM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께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말씀은 안녕하다고 들었지만 별로 안녕하지 못하게 네. 끝났습니다. 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2002포인트 플러스 7포인트 정도 끝나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쪽에서가 이제 11.38포인트 2% 넘게 빠지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2천억 넘게 사들이고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시장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끝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수는 어땠나요? 지수는 이제 거래소는 7포인트 정도 플러스 났는데요. 네. 2002. 코스닥은 11.38포인트가 빠져서 예. 53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급 상황은 어떻다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예.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종목군들, 특히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주 급락세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약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 나타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뭐라고 해야지 될 그런 부정적인 변수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부터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 자체가 거래소 쪽이 많이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좀 이렇게 매기가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이 이런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쪽으로 매기가 적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에다 대고 또 기관의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는 그런 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수급상에서 네. 밸런스가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가 깨졌다. 정말 이게 또 극복하기 어려운 또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업종이나 종목 가운데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케이스도 이제 G3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에서 아주 급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좀 안 맞게 나타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뭐 조만간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건 없나요?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저녁이죠. 6월 2일부터 6일까지 이제 WWDC 2014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애플이 과연 아이폰 6를 공개할 것인가 여부, 네. 그다음에 미리 공언한 것처럼 3월 인터넷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공개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홈 오토메이션을 구현하겠다라는 걸 직접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직접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쪽에 있는 그동안에 얘기되었던 3월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이런 IT 부품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이제 그 움직임 자체가 좀 바닥을 찍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건 아직 뭐 시간이 좀 남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6.4 지방선거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여당이 이기느냐 야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책 관련주들 움직임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월 5일날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여기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나온다고 친다면 지금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럽계 자금들은 지금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양적 완화가 이루어져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유럽계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커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굳이 꼽아본 긍정적인 재료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의 밸런스가 좀 깨진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소강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럽중앙은행이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확대 이런 것들을 안 한다면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네. 사실 또 하나의 어떤 희망적인 시그널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만약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계속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안 한다고 친다면 실망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도 약간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6월 5일인데 우리는 네. 아시는 것처럼 6일날이 현충일이라 또 하루를 쉬고 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한 3, 4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쪽도 그렇고 나쁜 쪽도 그렇고 약간 어떤 충격 완화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네. 흐르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그 모아서 또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바빠지시는 거 아닌가요? 그 특정 부서를 맡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조금 바빠지는 측면도 있고 좀 덜 바빠지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 저희는 도와주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요 공기업이 작년에 이자 비용 낸 것도 상당하다 그런 통계가 나왔네요. 그렇죠. 사실 이 이자만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18개 지금 부채 중점 관리 대상 공기업을 정부가 선정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개 공기업들, 부채가 많은 18개 공기업들이 작년 한 해 낸 이자가 9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토지주택공사가 사실 빚이 제일 많은데 과거에 이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두 개가 합쳐지면서 두 군데의 빚이 그냥 한꺼번에 다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8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네. 한전사나 6개 발전 자회사 같은 경우도 하루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65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를 18개 부채 중점 관리 대상 공공기관들의 작년도 이자로 나간 돈이 이 9조 74억 원. 하루로 계산해도 글쎄 하루에도 300억 원 이상 300억 원에 가까운 네. 그런 이자가 나간 건데 총 부채가 워낙 많습니다. 436조 원이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지금 떠안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렇게 나가는 거고 이자가 여기 정확하게 나갔네요. 247억 원의 이자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247억 원 벌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기는커녕 이거는 지금 이자 갚기도 급한 실정인데 우리가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만 감당하기도 힘든 기업들을 1 미만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1이 넘어가면은 이자 내고도 조금 돈이 남는 기업들이 1이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아래가 되면은 영업이익으로 그 돈으로 이자 내기도 벅찬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면서 또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이 LH, 한전,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만약에 민간 기업이었다면 이런 기업은 이미 부도가 나도 12번은 났을 겁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물론 이게 꼭 이들 공기업만의 잘못은 아니고 정부가 하고 있는 국책 사업이라든가 특정 정권의 어떤 이 국책 과제 이런 것들을 대신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은 측면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게 다 결국은 간접적으로 국민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글쎄요, 이 정부가 18개 부채 관리 대상 기업들의 빚을 아무튼 확실하게 줄이겠다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과가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이자 비용이라든지 부채를 떠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들 좀 정리를 해줘야지 될 것 같네요. 오프닝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말 일 많이 하잖아요. 오래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정년퇴직을 하고도 가장 국민들이 오래 일하는 나라로 지금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 연령이 71.1세. 그래서 멕시코에 이어서 멕시코가 72.3세인데요.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많은 걸로 나왔는데 여기서 유효 은퇴 연령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인 명목상의 은퇴 연령이라는 거는 이제 한 60세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더 이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더 이상은 단 얼마라도 돈 버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유효 은퇴 연령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물론 일반적인 정년, 공식 은퇴 연령은 이제 60세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유효 은퇴 연령,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나이가 71.1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하고 한국만 70세가 넘고요. 일본도 69세. 반면에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공식 은퇴 연령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찍 은퇴해도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워낙 잘 구비가 되어 있어서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나라는 반면에 도저히 그런 개인적인 저축이나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은퇴 연령이 지나고 노인이 되어서도 어쨌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물론 이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너무 일을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너무 일찍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죠.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이 건강만 뒷받침이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가장 좋겠는데 다만 그것이 정말로 건강과 자기의 어떤 자기 개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하고 정말 없어서 노후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후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일을 오래 하는 것, 글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텐데 경제 생계 때문이라면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미국이 지금 탄소 배출로 치면은 전 세계 상위권이잖아요. 네, 두 번째로 많습니다. 중국이 예. 가장 많고요. 네. 미국이 두 번째인데 미국이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30% 수준으로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이 줄이는 굉장히 거죠. 많이 줄이는 거죠. 네. 참고로 미국은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게 석유 산업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 친환경 전환이 굉장히 늦어졌던 나라고 또 석유를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환경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안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특히 이제 이 업계의 이해관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런 환경 감축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도쿄 의정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글쎄요 어쩔 수 없었는지 이번에 이제 미국도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네. 환경보호청이 이 발전소 환경규제 배출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미국 내에서 지금까지 나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치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05년에 2005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각 주마다 이제는 풍력 발전소도 세워야 되고 태양광 발전소도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은 이제 세우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관련 기술 개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의회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 의회는 워낙 이 업계 이익에 대해서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런 과도한 아무리 그 명분이 어떻든 과도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과연 이 의회의 반대 또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인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취임 첫 해 항상 이 힘이 센 그 시기에도 이거 한번 추진하다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네. 어쨌든 다시 추진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0%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 과연 이번엔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규칙가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국제 모터쇼가 열리고 있어요.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하반기 신차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차세대 자동차의 트렌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레이싱 모델들의 활약 때문에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부산 국제 모터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차세대 자동차 시장은 어떤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를 리트윗해 주신 청취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더욱 풍성해졌는데요. 신경숙 작가의 소설로 인기를 끌었던 연극 엄마를 부탁해 티켓과 경제 신간 그리고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을 트윗해서 리트윗해 주신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트위터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
마.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예, 라면은 아는데 왜 선호를 했냐면은 저희가 저희 모델하우스는 최근 들어서 많이들 구경들 오시고요. 새로운 방식의 어떤 MXD 개발 방식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 움직이고, 단 거래는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또 관망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또 계약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현장은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와서 상담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서울 내 대규모 개발했던 용산 지역 같은 경우를 많이 방문했었는데, 정부에서도 또 내지는 개발 시행사가 좀 개발 축소하면서 좀 주춤해지면서 사업 시행사가 약간 사업을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춤한 부분들이 있고요. 수도권 쪽에 이런 대규모 개발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생생경제입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모델하우스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뭐 뜨겁다, 뜨뜻미지근하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은 조금씩 달아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모델하우스가 별로 이제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과거에 좀 너무 부풀렸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어쨌든 좀 시장에는 활기가 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네, 2014 부산 국제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백스코 전시장이요. 연일 관람객들로 꽉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약 16만여 명, 3일 동안 누적 관람객 수는 34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다 수치를 전망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등장할 신차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을 테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부산 국제모터쇼 권용주 오토타임즈 기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다. 네. 특히나 그 관람객들이 몰려있는 차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반기에 나올 주로 신차들. 그쪽 위주로 이제 관람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부산 국제모터쇼가 이번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소개하는 그런 분야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주제가 뭐 바다를 품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얘기는 곧 친환경차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 국제모터쇼가 이름은 국제를 붙여놨는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흥행이 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모터쇼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됐죠? 2001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꽤 2년에 한 번씩 열렸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모터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부산에서 한 번 하고 또 서울에서 한 번 하고. 저는 참 애국 마인드가 없는지 국제 모터쇼만 기억이 나고 국내 모터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네. 뭐 글로벌에서 처음 공개되는 차종보다는 국내에서 실제 공개되는 차종, 네. 그런 차종 위주로 전시가 돼서 실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볼만한 그런 모터쇼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가셔서 뭐 시승도 해보시고 그러셨어요? 시승은 안 하나요? 못 하고요. 예. 다만 일반 관람객들은 친환경차, 전기차는
따로 시승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차 예. 구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 이게 전기차구나.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이걸 직접 한번 체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좀 전기차 모델이 전기만 하는 것들도 좀 나오나요? 하이브리드 말고. 그렇죠. 예. 국내에서 지금 이미 전기로만 운행되는 차가 예.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어떤 것들이죠? 쉐보레의 예. 스파크 전기차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 소울 전기차가 있고 르노 삼성 자동차 Z2라는 제로 에미션이라는 뜻인데 네네. 그 전기차가 3개가 실제로 네. 자치단체별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전기차 그러면은 아무래도 충전이 문제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킬 만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 있나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예. 사실은 결국 비용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급속 충전기가 꽤 설치가 돼 있지만 아직까지 네. 이렇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만한 수준은 안 되고 이걸 보급을 더 하려면 네. 결국 이제 재원이 네. 투입돼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전기차 확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는 신차를 구매하는 어떤 보조금 외에도 그렇죠. 이제 국가가 지원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국의 말씀하시는 주유소만큼 네. 충전소가 깔리려면 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근데 이 뭐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전기차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지 다른 분들이 전기차에 혹시 그 홍보를 하신 레이싱걸들이 이쁘셨던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사실. 예. 이번에 사실 그 모터쇼의 그 레이싱 모델 보러 간다. 네.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모터쇼에 레이싱 모델이 만약에 없다면 네. 주최 측은 입장 관람객의 30%가 줄어든 걸 감수해야 된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레이싱 모델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재난의 여파도 좀 있었고 예.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진행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간혹 그 아이들 데리고 네. 부모님들이 이제 모터쇼 가서 너무나 예, 맞아요. 민망한 패션에 네. 예. 잠깐 눈을 좀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모습은 좀 볼 수가 없어서 정말 즐겁게 네.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레이싱걸 하시는 분들의 생계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게 레이싱걸에 대한 얘기는 뭐 이거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그 국제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국제 모터쇼는 사실 그렇게 모델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모델을 많이 모터쇼에 활용하는 나라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좀 아시아권이 좀 그런데요. 그 유럽 쪽에서 열리는 모터쇼는 그냥 신차면 네. 그냥 자동차 자체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네.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전기차 말고 예. 올해 이 하반기 출시될 신차들은 어떤 차들이 좀 주목을 끌었나요? 이번에 이제 모터쇼에서 아주 주목을 많이 받은 차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AG라는 차입니다. AG요. 예, 차명이 AG가 아니고 그렇다고 AG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아시안 게임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개발 코드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처음에 자동차를 개발할 때 차 이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개발 코드를 가지고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차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는 아직 이름이 없는 차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AG는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나올 현대자동차 올 하반기에 나올 대형 세단입니다. 대형 세단. 네, 그러니까 중대형 세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차가 아무래도 좀 관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랜저라는 차에 디젤 엔진이 탑재가 돼서 또 디젤 관심이 많은 분들의 네. 또 주목을 좀 끌었고요. 쉐보레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카마로 후속 모델 내놔가지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했죠. 그랬겠네요. 네. 예. 그거 보는 친구들은 이제 아빠한테 다 카마로 사달라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예. 기아 자동차가 이제 최근에 3세대 카니발 이 카니발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죠. 신차 계약돼서 벌써 7,000대가 넘어갔을 정도로 그렇군요. 국내 미니밴 시장에서 좀 돌풍을 일으키고 네. 르노 삼성 자동차는 이제 근래에 내놓은 신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 얼굴을 다 바꿨거든요. 이른바 앞모습을 다 바꿔서 네. 이른바 그 동일한 모습 패밀리 룩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추구한 차들이 이제 쭉 내놔서 인기를 좀 끌었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벤츠 C 클래스, 아우디 SQ, 뭐 BMW 4 시리즈, 폭스바겐도 이제 7세대 골프 네. 고성능 차종 내놓으면서 역시 또 젊은 층의 주목을 한껏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또 신차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트렌디하다. 네. 뭔가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네. 신차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지갑을 꺼내서 네. 얼마나 있을까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고. 네. 근데 이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고연비 또 친환경 네. 이런 차들이 아무래도 또 그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자꾸 고연비, 고효율을 추구하느냐. 네. 이거 크게 보면 제조사도 좋고 소비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기름값 적게 들어가니까 좋고요. 제조사는 탄소 배출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예. 규제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어서 좋은 거죠. 최근에 이제 이번 모터쇼에도 좀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컨셉트카가 좀 나왔는데 네. 폭스바겐 XL1이라는 차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잠깐 전시하러 들어왔다가 갔는데 이게 1리터에 무려 뭐 100km 넘게 주행한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꽤 예.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로만 한 50km 주행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바꿔서 이제 또 디젤 하이브리드로 하고. 예. 주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차 외에 이제 뭐 아우디 A3 e-tron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또 나왔고 BMW도 최근에 국내 판매에 들어간 i3 전기차 네. 또 이렇게 내놨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효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 측면도 있지만 이 외에는 사실 그 무게를 줄이는 작업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연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경량화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진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몸무게를 가볍게 하면 예. 엔진의 부담이 적어서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술이 필요한 그렇지. 건가요? 여기에는 이제 예. 새로운 신소재가 들어가는데 예. 이 신소재가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 비싼 거를 누가 먼저 부담하느냐. 이게 결국은 또 고효율의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문의 주셨는데 네. 0985님 전기차 중에서 기아 레이라는 경차도 있는 거죠? 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기아 레이 EV도 있습니다. EV. 그러니까 이제 경영 예. 이제 전기차라고 그래서 같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집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사실은 예. 이게 경량화가 네. 이제 친환경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신을 계속 보다 보니까 구글의 그 무인 자동차. 네, 있죠. 예. 이거 정말 뭐 핸들도 없고 예. 그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 같이 생겼더라고요. 시제품 보니까. 장난감 같죠. 네. 예, 이제 우리 요즘 어린 아이들 그 장난감 중에 전기로 네. 운행되는 거 많죠. 예. 그거 그냥 키우는 거 같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찬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예.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러게요. 이게 제조사가 질 것이냐, 아니면 차주가 질 것이냐, 보험회사냐. 네. 그러면 차주는 운전 안 했다 나는 운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안 하죠. 그러니까 난 책임이 없다 그럴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제조사는 이미 판매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우린 책임 없다 그럴 것이고, 보험사는 운전자가 누구냐. 이거 정말 큰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예. 부분이 사실은 가장 걸림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어차피 이제 미래에는 이런 차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바다주가 네. 자동차의 면허를 그냥 부여해버렸습니다. 자동차 자체에? 그렇죠. 자동차의 면허를 부여하고 자동차 자체가 보험이 가입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죠. 물론 보험료는 네. 산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주의 그렇죠. 책임이긴 차주 쪽으로 하네요. 가는 거죠. 예. 하지만 차주에게 무슨 벌점을 매기거나 그러진 않겠다는 거죠. 면허 자체를 뭐 그렇죠. 취소한다든지. 근데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목표는 2017년입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이제 예. 불과 한 3, 4년 뒤면 예. 이런 차가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하고 이제 김용현 MC하고 둘이서 대화하면서 네. 스마트폰 하면서 목동 가자 또는 뭐 네. 일산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자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버튼이 2개밖에 없습니다. 출발과 정지. 진짜요? 네, 출발해놓고 목적지 설정해놓고 출발 딱 누르면 그냥 알아서 갑니다. 이거 하여튼 대단한 건데. 근데 이게 또 해킹을 당하거나 이러면 이것도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위험성이 늘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자체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고 네. IT 쪽 기술이 오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통신하고 연결되면 예. 늘 해킹의 위험에 또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안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 컴퓨터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원격 조정해가지고 해킹하면 충분히 남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주목받는 차들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하고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네. 모터쇼에서 우리나라 뭐 자동차 시장의 전망을 좀 보실 수 있었는지도. 좀 기본적으로 이제 도요타의 펌비라는 차가 있는데 저는 뭐 이거 가지고 보면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차체가 디스플레이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마음대로 색상을 바꿀 수 있고 또 사진 같은 것도 넣어서 네.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 자동차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을 써서 가지만 동력 자체는 내연기관이지만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결국 IT로 간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지금은 자동차 자체에 주력할 게 아니고 결국은 자동차의 IT를 어떻게 접목시켜 가느냐. 이게 이제 미래 자동차 시장에 이제 패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 제조가 아니라 앞으로는 IT가 그렇죠. 융합된 그런 기술이다. 잘 들어봤습니다. 권영주 오토타임즈 기자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 로펌. 생생 로펌 시간입니다. 최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이 서로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퍼블리시티권 뭔지 좀 궁금해요.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퍼블리시티권 어려워요. 네, 어떤 건가요? 뭐 연원을 따져보면 미국에서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퍼블리시티권을 법률의 명문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네. 뭐 해석상 미국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퍼블리시티권을 우리나라 법 체계 내에서도 해석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우선 퍼블리시티권을 정의한다면 한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요. 네. 이것을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재산상의 권리를 뜻하죠. 그러니까 초상권 같은 게 포함이 되지만 네. 이제 순수한 의미의 초상권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네.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격권의 하나로 한 사람의 전속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재산적인 권리의 색채를 많이 인정하면서 뭐 양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유롭게 인정하는 권리겠죠. 주로 고객 흡인력이 있는 네. 유명 연예인이라든지요,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분쟁이 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많이 소송도 제기를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허락이 없이 연예인 사진을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뭐 우리 가게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뭐 함부로 쓴다든지 그렇죠. 이러면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우선 당연히 구체적인 사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겠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연예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네. 이 경우는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연예인의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상업 광고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네. 이제 이용되는데 재산적 가치가 분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률상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이 퍼블리시티권 관리를 전문으로 대행해 주겠다 이런 업체가 있어서 일부 법무법인들의 이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런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네.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권리 행사도 남용돼서는 안 될 텐데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면 일부의 경우에는 네. 단순한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해서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뭐 사용 정도라든지 방법에 비추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런 경우까지 침해일까 이렇게 예. 의심이 들 수 있을 만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이제 협박성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요. 네.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 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 봐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저도 실제로 상담을 해준 경우가 있었고요. 네. 이런 모습이 썩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그럼 좀 예로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이렇게 내용 증명 받게 되고 그러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텐데. 이 부분도 이제 그 합의금 내용 증명의 내용을 보면요. 네. 대부분 합의금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뭐 과도한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막상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과연 자신한테 어떤 범위의 책임이 인정될지 네. 이 부분이 잘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불안하죠. 그렇죠. 예.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경우가 분명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협박의 수준도 높고요. 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게 금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서 악용되고 있고 우리가 볼 때 저런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것은 별도로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은 배상 책임은 어떤 식으로 따지게 되나요? 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재산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결국 일반 손해배상 청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볼 텐데요. 보통 그 정도 침해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광고료 수준은 과연 얼마일까 이런 네. 정도. 그다음에 이용한 기간도 중요하겠죠. 매체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 단순한 전단지의 일부 지역에서만 배포가 된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 웹사이트라든지 다른 매체인지 매체의 네. 종류도 중요하고 일반인들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었는지 이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손해의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원고 쪽이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대행업체라든지 그런 쪽이 되겠군요. 그렇죠. 실제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져라라고 인정된 예가 있나요? 네, 과거 유명한 사건이죠. 백지영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어떤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2010년부터 2년간 이제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사진을 이제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였는데요. 네.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한 최종적인 배상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법원은 당시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문 규정이 없고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널리 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배상액을 적정한 범위로 감액해서 400만 원으로 정했다. 이렇게 판결 이유에서 밝히기도 했었죠.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썼을 때 연예인 사진을 썼을 때 나오는 벌금 수준치고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요것은 이제 형사처벌의 의미에서 이제 벌금은 아니고요. 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뭐 인정 범위인데 보통 내용 증명에는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들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이상씩은 요구를 하는 네. 내용 증명을 봐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 하급심 판결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선고가 되고 있기도 하다면서요. 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항소 4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 승소를 선고한 판결이었거든요. 네. 이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죠.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네.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또한 피고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서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그동안 법원의 판단이 비교적 많습니다. 근데 유사한 사건에서의 다른 법원 판단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 진행된다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제 뭐 악용하는 경우는 문제겠지만은 잘 몰라서 또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 법원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만큼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이나 권리, 그 보호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네. 우선 갈수록 권리의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예인의 사진, 스포츠 스타의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 특히 인터넷상에 표시된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네. 삭제를 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서로 다른 내용의 하급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해석상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7235님, 캐리커처 업체에서 저의 캐릭터화를 주문을 했는데 1년 후에 가보니까 가게 정면에 이 자신의 캐리커처가 샘플로 전시가 돼 있더라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런 것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퍼블리시티권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라이터 퍼블리서티라 그래서 유명인에 한정돼서 이제 논의가 되고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은 아니시니까 네. 개인의 어떤 초상권을 주장하실 수 있겠죠. 예. 일단 허락 없이 본인의 초상을 게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청구를 하시고요. 예. 만약에 불응하시면 뭐 손해배상 책임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인의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 수준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네. 이런 것들이 동의 없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하셔서 원만하게 내리는 해결을. 것으로 이렇게 네. 해결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였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처할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 셰일가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셰일가스 대체 무엇이고 또 이게 얼마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 시대 셰일가스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생경제 트위터에서 리트윗 해주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경숙 작가의 소설로 인기를 끌었던 연극 엄마를 부탁해 티켓과 화제의 경제신간 그리고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 트위터 주소 YTN_이코노미입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